네,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달에 이어서 잼스택 그리고 웹 어셈블리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블레이저 .NET 쪽에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라는 그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걸로 그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어떻게 개발을 해보는지에 대해서 쭉 훑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해드리자면은 저는 제 이름은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트위터 아이디랑 페이스북, 제가 이제 에일리언 큐브 커뮤니티라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뭔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항상 이제 저 팔로우 해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해주시면은 계속 뭔가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뭔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제 소개 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면은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고요. 일단은 계속 지난달에 이어서 웹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그 시리즈를 쭉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선은 웹 어셈블리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아시겠지만 웹 애플리케이션은 프론트엔드랑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쪽이랑 백엔드 쪽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쪽은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쪽입니다.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곳을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하고, 백엔드 같은 경우는 API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 사용자가 직접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제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쪽을 이제 백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엔드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막 직접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의존성 같은 거를 줄이죠. 그리고 대신 API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크게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쪽만 일단 보자면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HTML 그리고 CSS 요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이 핵심 요소로 사실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막 멋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웹 앱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요소로 다 이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뭘 하느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는 그 애플리케이션 자체뿐만이 아니고 내 애플리케이션과 다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내 웹사이트 이외의 외부의 다른 것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용도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굉장히 다른 각각의 컴포넌트들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작용의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상호작용이겠죠. 그 다음에 HTML은 이제 그런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어떤 컨텐츠가 만들어질 텐데, 그 컨텐츠 자체를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그로 이제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크업이라고 해서 그걸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마크업 자체는 말 그대로 컨텐츠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력을 좀 높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CSS를 통해서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 즉 자바스크립트, HTML 그리고 CSS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굳이 자바스크립트로만 상호작용을 해야 될까? 굳이 자바스크립트로만 다른 애플리케이션 또는 다른 컴포넌트와 상호작용을 해야 될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 근데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웹 표준에 따르면은 그거는 오로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HTML, CSS 요 세 가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하면 안 될까? 더 나아가서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즉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안 될까? 즉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안 될까? 라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가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 예를 들어서 자바로 만들어진 그 짜루 파일, 아니면은 뭐 C나 C++로 만들어진 그 DLL 파일, 아니면 C샵으로 만들어진 DLL 파일, 이런 바이너리 파일들을 자바스크립트가 그걸 읽어들여서 해석을 해서 뭔가 그걸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긴다면은 그럼 어떨까?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C로, 아니면은 뭐 C샵으로, 아니면은 뭐 자바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 DLL만 던져주면은 자바스크립트가 그걸 이제 받아갖고 이제 처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원하는 기능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웹 어셈블리라는 개념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웹 어셈블리라는 개념이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꽤 나왔지만 이거를 어떤 현실적으로 구현한 지는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웹 어셈블리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웹 어셈블리는 자바스크립트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과 굉장히 가까운 속도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짰다라고 하면 그 자바스크립트로 웹을 애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그때 맞는 속도, 아니면 내가 C샵으로 이제 코드를 짰을 때 그게 컴파일된 그 속도로 해서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게끔 하는, 네이티브에 가까운 속도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컴파일된 바이너리를 웹 브라우저에서 직접 작동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웹 어셈블리의 특징인데요. 최초로는 이 웹 어셈블리는 C 또는 C++로 컴파일된 그 바이너리를 사용해 보는 것,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webassembly.org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쭉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C나 C++에서 시작을 했고, 점점 그게 이제 그러면은 뭐 C도 되고 C++도 되는데 안 될 건 뭐야? 해서 다양한 언어로 이제 슬슬 이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이 웹 어셈블리를 짤 수 있게 됐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webassembly.org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다양한 언어로 웹 어셈블리 앱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그 C++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러스트 보이시죠? 그 다음에 C샵, F샵, 그 다음에 고, 뭐 코틀린, 스위프트, 파스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다양한 언어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웹 어셈블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히스토리를, 간단한 백그라운드 히스토리 말씀을 드렸다면은,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라는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요 그림은 아까 보셨을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은 자바스크립트로만 짤 수 있었단 말이죠. 자바스크립트로만 짤 수 있었는데, 이제는 C샵, 단넷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단넷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짤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블레이저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블레이저는 서버 단에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 브라우저 단에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버 단에서 돌아가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아예 브라우저 단으로 다 이제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즉 잼스택에 특화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C샵을 사용하죠. 블레이저는 C샵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C샵을 사용하다 보니까 개발 도구로서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전에 단넷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듯이 그 개발 경험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단넷의 생태계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단넷 생태계는 지금 거의 한 20년 됐죠? 그렇죠? 20년이 됐으니까 그 생태계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라이브러리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 자체가 안정적이고, 그만큼 또 필요한 리소스들을 커뮤니티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C샵이라는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블레이저로 만들 때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신 단넷 코어, 지금은 이제 단넷 5죠. 단넷 5 SDK에서 작동을 하는 ASP.NET 코어 기반의 풀스택
풀스택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야, 이제 나는 풀스택 개발자라고 할 때 이제는 예전엔 자바스크립트로만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다 했다면은 이제는 C샵으로 반대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다 할 수 있는 이제 풀스택 개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블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그리고 그 웹 어셈블리의 핵심 개념은 그 JS 인터옵이라는 그 기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JS 인터옵이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인터오퍼러빌리티를 줄여서 하는 건데, 이 JS 인터옵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바이너리 파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ASP.NET 코어로 그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DLL 파일이 라이브 그 바이너리 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를 자바스크립트가 읽어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 중간의 매개체가 이 JS 인터옵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마치 바이너리와 자바스크립트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한 몸인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브라우저 단에서 작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레시브 웹 앱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웹 PWA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굳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애플리케이션은 브라우저에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웹 브라우저로 필요한 그 DLL들과 자바스크립트, HTML 파일만 다운 받아 놓기만 하면은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웹브라우저로 딱 파일들이 로딩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 연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PWA 기술이니까. 자, 그리고 그 이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를 이용을 해서 HTML이랑 CSS도 마찬가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예를 들어서 앵귤라라든가 스벨트라든가 리액트라든가 뷰라든가 이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랑 공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후발주자잖아요. 이렇게 말이 입이 안 돌아가지. 그런데 이미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는 굉장히 크단 말이죠. 이미 거기에서 다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빵 하고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미 잘 돌아가는 거를 굳이 블레이저로 옮긴다 할 때 그 위험 부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 리프트 앤 시프트로 탁 한 방에 옮기기보다는 컴포넌트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블레이저 기반으로 단넷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옮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특정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자바스크립트 그 생태계와 단넷 생태계가 공존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는 그 JS 인터옵이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존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재활용 가능하다는 말하고도 또 이제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하나 열어놨습니다. 이제 단넷이란 말이에요. 단넷이다 보니까 그냥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단넷 뉴 해서 블레이저 왓슨 그 다음에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 이렇게 해서 그냥 명령어를 치면 돼요. 제가 이제 그 맥 기반에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를 쓸 수 없고 대신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써서 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 기반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게 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마우스를 클릭 몇 번만 하면 만들어지니까.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터미널에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단넷 뉴 한 다음에 나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을 만들 거야 라고 블레이저 왓슨 해놓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름만 딱 지정을 해주면은 쭈루룩 해서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좌측에 보시면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제가 여기를 들어가서 cd 블레이저 해서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단넷 리스토어 하고 이제 그러면은 필요한 뉴겟 패키지들이 쫙 이제 리스토어가 되고, 그 다음에 단넷 빌드 해서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그 단넷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듯이
이렇게 빌드를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쫙 빌드가 되고요. 자, 빌드가 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빌드가 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쫙 뭘 하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이 페이지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레이저 파일이랑 레이저 페이지가 이제 보일 거란 말이죠. 얘가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있나?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컴포넌트 파일인데 되게 레이저 스크립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HTML이 보이시죠? 자, HTML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코드 단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 코드 보이시죠? 코드 여기 이렇게 해서 즉 요 코드를 보시면은 그냥 C# 코드예요. 굉장히 간단한 C# 코드란 말이죠. 제가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빌드가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NET 런 해버리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요. 자,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빌드가 되는 중이고요. 시간이 제 컴퓨터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지? 빌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가 되는 거를 제가 이제 그 빌드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됐다. 지금 돌아갔죠? 지금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상태에서 제가 지금 웹브라우저를 여기 로컬호스트 5001번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5001번 해서 하면은 쫙 해가지고 컨티뉴 해서 애플리케이션 쫙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자, 왜 안 되지? 됐다. 깜짝이야. 안 들어가더라고.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맨 첫 번째 그 빌드를 해서 DLL이 딱 되고 그 DLL을 웹브라우저로 로딩하는데 그 시간이 걸려요. 아무래도. 그거 때문에 처음에 그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돌아왔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카운터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카운터가 이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웹브라우저 안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제가 빌드를 했을 때 여기에 어떤 게 보이냐면 여기 이제 빈 폴더가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이렇게 DLL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DLL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따따따 루트가 있는데 이 따따따 루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DLL들이 쫙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다 이제 그 gzip 파일로 압축이 됐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사이즈를 굉장히 줄여놓은 거죠. 줄여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그 여기에 blazor.webassembly.js라는 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그 JS 인터로뷰거든요. 요걸로 해서 이제 뭐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로드해준 웹브라우저를 로드해주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DLL들은 사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런 이제 .NET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DLL들이 로딩이 돼서 웹브라우저로 로딩이 돼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웹사이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잠깐 요거를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블레이저 웹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돌아가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잠깐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제가 그 말씀을 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요쪽에 요 부분에 보시면은 그 얘기가 있죠. 그 블레이저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같이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기존에 있던 풍부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핵심 개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자바스크립트 상호 운용성 또는 자바스크립트 인터오퍼러빌리티라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블레이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다 넘어가지도 않을 거고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기존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과
그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내 블레이저 애플리케이션 말고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또는 같은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서로 다른 컴포넌트가 있을 때 그 서로 다른 컴포넌트끼리 또 이제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인터오퍼러빌리티, 자바스크립트 상호 운용 가능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 개념은 아까 했던 인터랙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인터랙션은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내가 A라는 데이터를 주면은 어떤 B라는 데이터를 돌려준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X라는 데이터를 던지면은 반대로 Y라는 데이터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게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한다고 치면은 인터오퍼러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만들어주는 그 바이너리 파일들 있잖아요. 그거를 읽어드리는 자바스크립트 그 자바스크립트가 하나로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어서 완전히 하나 말 그대로 한 덩어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섞여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블레이저 .NET 라이브러리가 자바스크립트랑 한 덩어리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애플리케이션 두 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하나로 움직이는 그냥 일반적인 프론트엔드 웹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이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존에 존재하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UI 모듈들을 자연스럽게 통합을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뭘 통해서? JS 인터로프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게 플런트 UI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하는 UX 프레임워크인데요. 물론 이제 플런트 UI 말고 되게 다른 것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부트스트랩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되게 많죠. 그런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루언트 UI란 말이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하는 UX 프레임워크인데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웹에서도 쓸 수 있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OS도 막 다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근데 동일한 UX, 동일한 UI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느 플랫폼이든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 플런트 UI는 그 리액트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리액트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기존에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쓰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이제 이 컴포넌트를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더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리액트 기반이고 자바스크립트 그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블레이저 앱 안에서도 이 JS 인터로프라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통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 UI 프레임워크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모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온라인 기반의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아니면 아웃룩 그런데 모든 소프트웨어의 UI가 바로 이 플루언트 UI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플루언트 UI가 처음 나왔을 때는 앵귤러 기반이었는데 이제는 앵귤러보다 리액트가 더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거를 싹 이제 포팅을 해서 다시 이제 리액트로 거듭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그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로 통합을 시킬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통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또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데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또 데모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 왔어요. 미리 만들어 왔어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보자. 지금 좀 화면을 올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블레이저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왔어요. cd 블레이저 npm 샘플 npm 샘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지금 이제 여기로 들어왔는데 요거는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랑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운터 있잖아요. 카운터가 있어요. 그대로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그 JS 인트로비라는 걸 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그 핵심이 요겁니다. IJS 런타임이라고 하는 요 인스턴스가 이제 의존성으로 딱 들어가서 얘가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자바스크립트를 호출하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호출을 하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저는 지금 요 걸로 해서
그 리액트 컴포넌트를 여기다 붙일 거예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리액트 컴포넌트를 여기다 또 붙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붙일 겁니다. 이거 붙이고 이제 이거를 호출을 할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JS 그 런타임이라 있었잖아요. JSR이라고 제가 이제 그걸 인젝션을 시켜놨고 이걸로 해서 요 자바스크립트 그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호출을 해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어떻게 하느냐? 요 값을 던져준다는 거죠. 내가 요 리액트 컴포넌트를 호출을 해서 이 값을 그 파라미터로 던져주면은 그러면 리액트 컴포넌트가 이 값을 받아가지고 렌더링을 시킨다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요 컴포넌트를 호출을 할 거예요. 호출을 하면 할 때 요 그 URL을 던져주면은 지가 마찬가지로 알아서 이제 호출을 할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이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는 어디 있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JS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진짜 그냥 안에 여기 딱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도 있어요. 이렇게 인덱스가 있고, 자 여기 프로그레스 바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 보시면은 리액트 쓰신 분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펑션 이제 리액트 임포트하고 리액트 돔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플루언트 UI 프로그레스 인디케이터 임포트해서 그냥 카운트 값 받아가지고 그럼 카운트 값 받아서 이렇게 렌더링을 하자. 우리 리액트 돔에다가 요 리액트 프로그레스 바라는 그 디비전 아이디 값을 찾아서 거기다가 그냥 다 이 프로그레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얘를 바로 렌더를 시켜라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리액트의 그 컴포넌트의 작동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이제 리액트로 이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 만들어 놓은 거를 블레이저에서 그냥 자바스크립트 콜을 해서 이게 그냥 바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에? 여기 안에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안에 리액트 프로그레스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한테 꽂아서 렌더링을 해라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서 익스포트를 시켜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index.js로 이제 말았습니다. 저는 컴포넌트가 두 개여서 그 컴포넌트가 프로그레스 바라는 컴포넌트와 그다음에 이제 API 리퀘스트 컴포넌트,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개를 이제 해서 이렇게 렌더링을 시켜라라고 했고,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그 빌드를 할 때 얘네들을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웹팩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를 해놨거든요. 웹팩으로 해놓을 때, 자 웹팩으로 빌드를 하면은 자 어디에 떨어진다? 따따따 루트 밑에 JS라는 폴더 밑에 얘들을 이제 그 컴파일된 결과물을 떨어뜨려 놔라. 어떤 이름으로? bundle.js라는 이름으로 떨어뜨려 놔라 라고 했고, 그때 네임스페이스를 플루언트 UI 컴포넌트라는 걸로 주고 이제 그걸 윈도우 수준에서 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만 지정을 해 놓으면은 실제로 얘를 빌드를 시키잖아요. 빌드를 시키면 여기 빈 폴더 밑에 여기 따따따 루트가 있죠. 요 밑에 떨어져요. 밑에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아니네. 어디지? 여기 떨어지는구나. 여기 밑에 JS 밑에 bundle.js라고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는 이제 웹팩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사람들로 읽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빌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다 빌드가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단넷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넷 런을 해볼까요? 짠 하고 단넷 런을 딱 시키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딱 빌드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제 컴퓨터가 오늘은 굉장히 느리네요.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빌드가 됐습니다. 자, 빌드가 되는 부분을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자바스크립트로 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 자바스크립트는 뭐 그냥 하듯이 그 이제 npm으로 해가지고 말아서 패키지.json 만들어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죠.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동일하게 5001번 포트로 해서 로컬 호스트로 이제 돌렸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5001번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또 이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 로딩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자, 걸렸죠? 자, 그러면 카운터로 해서 자, 이번에는 여기서 제가 이걸 눌렀을 때 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리액트 카운터가 막 여기 이제 요 프로그레스 막 계속 올라가는 게 보실 거예요. 그렇죠? 쫙쫙쫙 이제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요 밑에 에러가 났다고 하는데 요거는 API 콜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카운터가 올라가는 것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운터가 올라가죠. 그렇죠?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요 리액트 카운터라고 하는 요 부분이 바로 그 우리가 방금 붙여놓은 그 리액트 컴포넌트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리액트 컴포넌트를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에다가 자연스럽게 JS 인터롭 기술을 통해서 붙여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죠. 그 두 개가 이질감이 없이 잘 녹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끝났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데모가 또 하나 끝났습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와 블레이저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게 또 있는데, 그 잼스택에서 J는 자바스크립트, A는 API, M은 마크업,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이 API는 이 A가 API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자,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은 자연스럽게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API를 호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잼스택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예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개발하는 거는 API는 API대로 프론트엔드, 잼스택 그 이제 그냥 그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대로 그냥 각자 별도로 개발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백엔드 API가 이제 있다고 친다면은 잼스택 그 프론트엔드에서 바로 그걸로 이제 호출을 하면 되죠. 근데 호출을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일단은 API 인증을 하는 경우가 이제 필요하죠. 왜냐면은 API 인증이 없으면은 API 인증을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어떤 API를 호출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나 호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떤 뭐 인증된 사용자들만 호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API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PI 인증을 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API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API 애플리케이션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 따로 있단 말이죠. 이 두 개가 별 문제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심리스하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CORS라고 하는 요걸 처리를 해야 마치 그 두 개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인 것처럼 그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별개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작동을 한다 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API를 호출하는 방법은 아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퍼블릭 API를 써서 할 경우는 퍼블릭 API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API 호출만 하면 되니까. 두 번째로 가운데 있는 OAuth 방식으로 호출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것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몇 단계를 거쳐서 그 중간 단계 어떤 그 이제 오스키 인증 키라든가 뭐 인가 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쿠키라든가 어떤 브라우저의 어떤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안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그 API 호출이 OAuth를 사용한다기보다는 OAuth도 사용을 하지만 약간 전통적인 방법으로 API 키를 통해서, 인증 키를 통해서 호출을 하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데, 이럴 경우에 그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은 정적 웹사이트잖아요. 정적 웹사이트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하드 코딩으로 박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API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증 키가 하드 코딩이 돼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인증 키는 말 그대로 우리가 API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 키를 따로 주는 건데, 걔가 하드 코딩이 돼 있다면은 그건 또 의미가 없잖아요. 뭐하러 인증 키를 박아놓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 키를 그대로 노출을 시켜두겠다.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증 키를 노출을 시키기 했으니까 그때는 뭐 그 퍼블릭 API를 호출하는 거랑 동일하죠. 그냥 별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증 키를 숨겨야 돼요. 숨겨야 되는데 정적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숨기느냐? 그때 나오는 게 바로 그 이제 각각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어떤 그 잼스택 서비스가 있단 말이죠. 거기엔 그걸 쓰면 돼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은 모두가 다 그 API를 한번 그 말아주는 그 프록시라든가 퍼사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퍼사드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퍼사드 기능을 제공을 하니까 API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 굳이 CORS를 처리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도메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그 퍼사드를 해놨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나는 내 퍼사드만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퍼사드가 외부 API를 호출을 할 때
그럼 퍼사드 그 안쪽에서 이미 그 API 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캡슐레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안상 또 안전해지겠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모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구글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 AWS 같은 경우는 앰플리파이, 애저 같은 경우는 스타틱 웹앱 내지는 정적 웹앱, 요 세 가지 서비스가 앞서 지난달에 했던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적 웹사이트를 호스팅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대표 주자인데 여기서 다 이 API 프록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애저 정적 웹앱을 이제 예로 들어보자면은 애저 정적 웹앱 안에서는 그 애저 펑션의 HTTP 트리거 요게 바로 이제 API 프록시 기능을 합니다. 애저 펑션이 이제 잔석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그중 애저 펑션 중에서도 모든 기능이 아니고 HTTP 그 트리거 그것만 딱 연동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애저 펑션을 통해서 애저 스타틱 웹앱 같은 경우는 애저 펑션을 기반으로 하는 프록시 API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프록시 API를 통해서 인증키 같은 거를 숨길 수 있다는 거죠. 뒤쪽에. 인캡슐레이션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소스 보기를 그 HTML 소스 코드 보기를 해도 인증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인증키가 내부적으로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록시 API 자체는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이제 API 프록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API 프록시 기능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또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든 걸 다 숨기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블레이저 API 샘플이 있죠. 요게 이제 아예 외부 사이트에 있는 외부 API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외부 API라고 가정을 할 거고, 요 블레이저 API가. 그 다음에 여기 블레이저 프록시 샘플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 블레이저 그러니까 애저 정적 웹앱을 할 때, 내지는 뭐 앰플리파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파이어베이스를 쓴다거나 할 때, 그때 필요한 프록시 API예요. 그러니까 얘랑 npm 샘플, 얘랑 요 두 개는 항상 쌍으로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같이 쌍으로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게 프론트엔드고, 요거의 프록시가 퍼사드가 얘고, 이 샘플, 프록시 샘플을 통해서 요 API를 호출을 한다. 요 3단계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볼게요. 그럼 보겠습니다. 요 블레이저 API 샘플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cd 블레이저 API 샘플로 들어가서 펑크 호스트 스타트 자, 요 펑션 앱을 실행을 시킬게요. 자, 펑션 앱을 실행을 시키면은 얘가 엔드포인트가 이제 나올 겁니다. 쭉 해서 엔드포인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나와라. 자, 여기 나왔죠? 그래서 7071번, 로컬호스트에 7071번으로 해서 헬로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카운트 값을 받아가요. 카운트 값을 없이 하면은, 자, 없이 하면은 짠 해서, 자, 이렇게 나오죠? 이제 메시지에서 0번째 월드 이렇게 나옵니다. 헬로 0번째 월드. 여기다 카운트를 그러면은 카운트 3 하면은 헬로 3번째 월드. 자, 안녕 3번째 세상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계속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제가 혹시 몰라서 일단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카운트 제가 100 해볼까요? 아랫부분 보세요. 아랫부분 딱 하면 계속 이제 아랫부분 그 펑션이 계속 실행되는 게 보일 거예요. API가 이제 외부에 있는 API가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요 API 샘플이 돌아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퍼사드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퍼사드는 여기 있어요. 프록시 샘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cd 해서 블레이저 프록시 샘플 .net 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펑크 호스트 스타트인데 똑같은 애저 펑션이 동일한 포트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얘는 7072번 포트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7072번 포트를 쓰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엔드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나 한번 보세요. 두 개가.
자, 이번에 동일하게 이제 API 모양은 동일하죠. 똑같이 API hello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다 브라우저를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API예요. 자, 이거는 지금 프록시를 통해서 거쳐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랫부분에 제가 실행했을 때 아랫부분을 보세요. 아랫부분을 딱 보면은 두 군데가 동시에 딱 실행이 되죠. 자, 0번째 월드라고 나오죠. 그런데 자, 원래 API는 메시지에서 100번 이제 나오지만 프록시를 통해서 하면 텍스트라고 해서 이제 바뀌어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서 카운트 해가지고 자, 둘 해볼까요? 둘 해보면은 여기 아랫부분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게 프록시고 왼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API예요. 두 개가 동시에 딱 실행이 되는 거 보이시죠?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고 세컨드 월드 이렇게 나오죠. 텍스트가 세컨드 월드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API는 메시지로 보이고 자, 그 프록시는 텍스트로 보인다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프록시가 실행이 됐잖아요. 그 프록시를 그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에서 얘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된단 말이죠.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은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 제가 터미널을 하나 또 열어볼게요. 자, 터미널 하나 열면은 자, 여기서 cd 해서 블레이저 npm 샘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NET run 해서 자, npm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키면은 자, 볼게요. 여기서 딱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뒷단에 그 프록시가 실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API가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그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애플리케이션의 아까 그 카운터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두 API가 동시에 작동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실행이 됐죠? 자, 그럼 제가 탭을 하나 또 열고 자, 로컬 호스트 5001번 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로딩이 되죠? 자, 로딩이 됐어요. 자, 카운터로 갔을 때,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자, 요 클릭을 눌렀을 때 이제 밑에 부분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누르면은 자, 실행이 됐죠. 이제 두 개가 실행이 됐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게 뭐다? 왼쪽에 있는 게 API, 원격 API, 가운데 있는 게 그 API 프록시 API,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계속 제가 클릭을 할 때마다 이제 세컨드 월드, 서드 월드에서 계속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즉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 리액트 카운터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바스크립트 그 통합했던 그 리액트로 만들어진 컴포넌트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그 프록시 API를 거쳐서 실제 API를 호출하는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호출이 되겠죠. 제가 이거를 애저 정적 웹앱 내지는 AWS 앰플리파이 또 내지는 파이어베이스의 이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또는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이 API를 통해서 API 프록시를 통해서 그 외부 API와 소통을 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데모를 잘 보여드렸고요. 물론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록시를 썼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프록시를 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API는 이미 존재한단 말이죠. API는 이미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록시를 써서 그냥 기존에 있던 API를 호출만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처음부터 만들고 나는 API의 모든 로직을 프록시 대신에 거기다 안에다 구현을 하겠다. 별도의 AP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지 않고 안에다 구현을 하겠다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돼요. 그건 뭐 어디까지나 이제 여러분의 회사 내지는 여러분의 조직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을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제 핵심은 그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에서 그 API를 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잼스택으로 웹 어셈블리 앱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을 이용을 해서 단넷으로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을 풀스택으로 프론트 백엔드를 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잼스택 그 이제 웹 어셈블리 애플리케이션이 출연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블레이저 그 웹 어셈블리 앱 중에서 다양한 언어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단넷으로 만들어지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을 이용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블레이저 그러니까 새로 만든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가 기존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를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는지 어떤 상호 운용 가능성에 대해서 인터오퍼러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웹 API 프록시를 통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API들을 어떤 식으로 호출을 해서 블레이저 앱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들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ka.ms/skug/blazor.wasm으로 가보시거나 귀찮으시면은 QR코드 찍어보시면 됩니다. QR코드로 찍어보시면은 그쪽 넘어가실 수 있고요. 또 애저 정적 웹앱으로 이제 어떻게 호스팅을 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은 또 마찬가지로 aka.ms/skug/aswa 애저 스타틱 웹 앱 또는 QR코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그 데모에 보여드렸던 소스 코드는 aka.ms/skug/jamstack.blazor로 가보시면은 단넷으로 만들어진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해보시면서 좀 더 나는 이거 괜찮은데? 블레이저 웹어셈블리라고 한번 좀 더 문서를 좀 더 보고 싶으시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독스 쪽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말고도 실제로 막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서화가 다 돼 있습니다. 뭐 아시죠? 그 하드웨어의 명가 마이크로소프트, 문서의 명가 마이크로소프트 해서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보시고 내가 좀 자신이 써졌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가셔서 그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세션이 다 무료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애저 그 어카운트가 없어도 뭐랄까 그 필요한 리소스는 그 런 하시면서 배울 수가 그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션도 무료고 로그인도 무료고 애저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무료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혹시나 질문이 있는지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이 있었나? 오늘 그래도 그나마 오늘은 실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질문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지금 질문을 보고 있는 중인데. 네, 질문이 없군요. 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제가 너무 재미없게 했거나 아니면 너무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언어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 쓰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웹 어셈블리를 고 언어로 만든 게 있어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스트 쓰시는 분도 이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썬 쓰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파이썬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좀 완성형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이제 그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PHP 쪽으로 해서 그 스크립트 언어긴 한데 걔네들도 어떻게 컴파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PHP는 특히나 또 단넷으로도 같이 크로스 컴파일이 가능하거든요. 피치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웹 어셈블리 자체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자, 다음번 얘기는 다음 회이고. 이게 잼스택 계속 하드캐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잼스택에서 A가 API라고 했잖아요. API라고 했단 말이에요. API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API 자체가 어떤 디스커버러빌리티, 발견 가능성 내지는 가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쉽게 해주는 게 오픈 API라는 스펙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스웨거라고 이제 했었죠. 그 스웨거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API에 되게 쉽게 붙일 수 있을까? 특히나 서벌리스 애플리케이션일 경우에는 애저 펑션 같은 서벌리스 애플리케이션일 경우에는 오픈 API를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잼스택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션 여기까지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